예상보다 빨리 일본이 더 이상 금리 못 올릴 것 같아. 이제 몰라.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데요. 생각보다 반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운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부터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도 물가 목표를 웃도는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이 약세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경기와 관련된 판단이실 텐데요. 미국과는 달리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우리나라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이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가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시장에서는 해석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 BOJ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그 내용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8% 하락했습니다. 지지선들을 이탈하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그동안 테슬라와 관련된 악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주식을 팔아 제낀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 밸류에이션 논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많은 글로벌 IB에서도 목표가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은 독일 당국에서 테슬라의 유해물질 취급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들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보면은 고점 대비 무려 하락폭이 66%가 됐습니다. 지지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들을 그어보다 보니까 월봉을 찾아봤는데 글쎄요, 이게 지지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테슬라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도 퀀트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어쨌든 올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퀀트로 모멘텀 트레이딩 했던 것들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내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고요. 올해 실제로 퀀트에 기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죠.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bp나 상승했습니다. 아마 어제 BOJ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BOJ가 발표된 이후로 일본의 10년물 금리 움직임입니다. 0.25%로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했던 BOJ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단 하루 만에 금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어제 그래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이진우 소장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매크로 얘기 그만합시다. 일본은행 얘기 그만합시다. 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또 정리 잘 해주시니까. 정리 잘해서 내일 또 이렇게 효석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올려줄 거야 또. 네, 사실 제가 가끔 제가 이 영상 만들고 나서 이진우 소장님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효석이가 정리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건데 어젯밤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지난 10월 11일 날 일본에서 금리를 못 막으면 생기는 일이라고 해서 뚝이 뚫린 것처럼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영상이 꽤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영상을 만들 때 언젠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당장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핵심적인 것은 기존의 물가 목표치를 마이너스 0.25에서 2.5%로 유지하던 것을 2배 확대해서 0.5%까지 오르는 것까지는 내가 놔두겠다. 금리를 이렇게 꾹 누르다가 이거 살짝 여기 좀 해놓을까?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나 BOJ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BOJ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짜 돈을 맛을 봤는데 어떻게 그 맛을 잊겠습니까? 계속해서 쓰겠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일본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0.25% 정도 수준에서 0.5%까지 목표치를 바꿨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게 다 올라와 버렸다라는 거죠.
엔화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151엔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131엔까지 수직 낙하한 상황인데요.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BOJ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로다 총재인데요. 왜 웃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나왔어요. 구로다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이렇게 기억해줘. 나는 내년 4월에 물러나지만 나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하진 말아줘.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이었죠? 2013년에 버냉키가 무수한 막에 많은 돈을 뿌리다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버냉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테이퍼링도 안 하고 임기가 끝나버리면 사람들은 맨날 내 사진은 안 보내고 이런 사진, 헬리콥터에서 돈만 뿌렸던 사람으로 기억할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구로다 총재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내년에 4월 달에 임기가 종료하기 전에 내가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들은 좀 어느 정도 수습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막을 수 있었냐 하는 거죠.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이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은 기존의 BOJ가 샀던 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지금 사고 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하겠냐라는 거죠. 금리가 못 올라가게 이렇게 꾹 막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누른다고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013년부터 엄청나게 사 제끼다가 그나마 좀 덜 샀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국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해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을 때고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BOJ가 금리를 이렇게 쭉 누르는데요. 이게 올라오려는 힘 자체도 굉장히 세서 이것만 살짝 놀라가면 와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나마 이 올라오려는 힘이 그래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는 힘을 살짝 놓으면 살짝 놓은 정도까지만 올라올 수 있는 상황.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때 10월 달에 어제 했던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걸 놓는다고 해도 여기 위로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측면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에 투자해놓은 돈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걷어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걷어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걷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커지죠. 왜냐면은 조달금리는 올라가는데 엔화도 강세가 되면 해외 투자해놨던 거 가져오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일본 애들이 뭘 많이 들고 있냐, 주식과 채권 중에서 뭘 많이 들고 있느냐, 그래서 미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 이쪽을 많이 들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해외 투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요. 카이만 제도, 프랑스, 영국 이런 순서대로 금액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해외로 투자해 놓은 돈들이 회수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을 했던 거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글로벌 IB들의 반응도 좀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크레딧 아그리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미세 조정을 단행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큰 변화는 앞으로는 없을 거다. 어제로 끝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일드 커브가 크게 뒤틀리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움직이진 않을 거다. 한 번으로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 단 예측 불가라고 얘기를 해서 말끝을 좀 흐린 부분이 있고요. 노무라도 아마 일본
증권회사인데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화였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돌아다닌 짤 중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자 기다려 홀드 이렇게 주가 빠질 때는 홀드 하다가 주가 이렇게 다 오른 다음에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J가 어제 나왔던 일들이 면밀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상보다 빨랐던 건 맞지만 달러 약세를 위한 국제 공조라면 이것을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영되는 속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한 방에 반영돼가지고 어제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도 0.5%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목에 찬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후폭풍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났고 일본 사람들이 다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냥 갖고 올까?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갖고 와 이러면서 이제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가격 하락 연결될 수 있는데 일단 이 연결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롱숏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2013년 이후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2013년에 아베노믹스 하면서 일본 롱 한국 숏 이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됐을 때 일본이 좋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언와인딩 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락이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꼭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블랙락에서 어제 물가 연동체를 다시 한번 추천했습니다. 국채는 이제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서 정리를 해볼게요. 블룸버그가 2023년에 대한 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컨센서스가 아닌 콜이 하나 있는데요. 맥시멈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바이콜인 거예요.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라는 기대가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역발상적인 그런 이야기여가지고 좀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2% 정도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안 되면 어떨 할 거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2%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내려갈 거냐? 정말 예상대로 될까? 안 되면 어떡할래? 그래서 팁스를 좀 사놓는 게 좋다.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채권에 대한 맹신은 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고용지표고요. 임금이 안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새 일자리의 최저임금의 수준이 최고 수준이에요.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은 73,700불 정도 수준이고요. 2014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도 주택 상품 물가는 완화됐지만 임금 상승률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임금 상승률이 잡히지 않으면 아까 블랙락이 얘기했던 대로 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테크 기업이 부진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좀 이상 현상들이 발견된다라는 건데요. 테크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타격을 입고 있다. 감원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 주식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도 붕괴하고 그러면서 테크 주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샌프란시스코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코로나19 사망자 데이터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사망자 정의 방식을 좁혔다. 그래서 자꾸 못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양성 이후에 호흡기 문제로 인한 사망자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카운트를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2차 저차 됐고 리오픈해서 어쨌든 내년에 경기 어떻게든 살려야 돼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일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